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아주대학교 그 다산학부대학 이제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다산학부대학에서 글쓰기를 전담해서 강의하고 있는 강의 교수 석형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2011년부터 제가 대학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 10년째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그 다행스럽고 또 좀 이렇게 저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스스로가 이렇게 뭐 대단한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수업을 듣고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핑계랄까요? 이런 좀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전공은 국문학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열별로 그 다음에 그 계열이 같더라도 학과별로 논문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든지 쓰는 과정이 그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가령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주로 이제 그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모으고 방송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그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 이제 그 농학과 관련된 이제 그 분야나 생활과학 이런 쪽에 이제 학과들이 22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열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이나 논문 쓰는 법이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요. 사회학이나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적 연구 같은 연구나 이제 그 양적 연구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그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이렇게 하려면 또 통계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 통계학을 분석 도구로 이제 사용하려면 SPSS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열이나 전공에 따라서 뭘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계열 그 연구자이고 또 국문학 연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세세한 연구 방법론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논문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문과 관련된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은 일반적인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논문도 하나의 글쓰기인 이상 3단계를 거치잖아요. 계획하기, 쓰기, 고쳐쓰기. 그런데 이 계획하기 단계가 사실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외 연구윤리나 자료 찾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포함해서 안내를 할까 합니다.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 수업을 듣는 가운데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마이크를 켜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다 전달한 다음에는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PPT 파일은 PDF로 변환한 상태에서 수업 마치면 중앙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지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논문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논문이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제 논문도 이제 한편의 이제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님들께서 연구자들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던진 질문에 내가 답하는 행위라고 보통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스로가 양질의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료를 찾고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논문 내가 써야 한다. 그러면
당장 논문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논문을 국어사전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논문에서 논문이 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논문은 학술적인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글쓰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가 대학 과정 내에서 과제물을 부여받고 글쓰기를 하고 또 평가도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글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용적인 글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찰적인 글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비평적인 글쓰기도 있는데, 논문은 이런 글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떤 글쓰기냐? 바로 학술적인 글쓰기다.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료조사와 관련된 성실성도 필요하고, 그걸 표현할 때 다양한 설명 방법과 논증 방식을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글쓰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학술적인 글쓰기가 다른 글쓰기와 특히 차이가 나는 지점은 어디이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글쓰기는 첫 번째 과학적인 글쓰기이고, 두 번째가 논리적인 글쓰기이고, 세 번째가 전문적인 글쓰기이고, 네 번째가 정확한 글쓰기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과학과 관련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실험과 관찰이에요. 그래서 공학 쪽에서는 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그 외 다른 분야에서는 관찰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하는 부분,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읽느냐?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데, 텍스트는 그냥 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읽기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읽을 수 있는 것을 잘 관찰했을 때 그게 글로 표현된다든지 또 글로 표현이 되면 전에 없던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을 잘하는 글쓰기가 학술적인 글쓰기다. 우리는 관찰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자면 이 중에는 간호학 논문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간호학과를 예를 들자면, 간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읽기 대상이 있을 거예요. 간호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 간호행정일 수도 있고,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일 수도 있고, 간호사에 대한 어떤 처우나 대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읽기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의 특정해서 구체화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간호사들이 업무 환경에서 받는 언어폭력, 보통 일부 환자들 보면 간호사들한테 언어폭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환자 대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그러면 간호사들이 업무 환경에서 받는 언어폭력의 양상이 어떠한지, 이 양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해야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무엇이 문제인지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이게 문제인데 왜 이 문제가 간호사들이 일할 때 언어폭력을 당하는 이 문제적인 상황이 옛날부터 문제였는데 지금도 문제이냐? 왜 해결이 안 됐느냐?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의 해결책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다음에 분석을 하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라서 기존의 해결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나는 다른 해결책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읽기 대상, 그 대상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잘 관찰하는 거.
논문을 뭐 절차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표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아주 요약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 논문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내가 잘 관찰했느냐 못했느냐 사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관찰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그 예를 드는 게 그 4세기 중국의 서예가 왕이지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기 그 왕이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기 4세기 중국 사람인데 그 글씨를 아주 잘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왕이지가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이지를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왕이지의 대답이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꽃과 나무를 관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꽃과 나무를 어느 정도 관찰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지의 대답이 뭐냐 하면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 전부 다 한 달 동안 관찰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1시간 동안 나무를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한 달 동안 나무를 들여다봐요. 나무는 똑같은데. 그런데 1시간 관찰한 사람의 글과 한 달을 관찰한 사람의 글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대상이라도 누군가가 한 달간 계속 들여다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관찰하면 바로 그게 그 논문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잘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논문은 학술적인 글쓰기며 과학적인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은 두 번째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매우 유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쓰는 글쓰기예요. 제가 이따가도 보여줄 텐데 제가 글쓰기를 12단계로 구분해요. 그래서 계획하기, 쓰기, 고쳐쓰기 이게 3단계고 그 다음에 계획하기가 주제 구상하기, 자료 조사하기,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기 이게 또 3단계고요. 주제 구상하기가 화제 선정하기, 논제 설정하기, 가주제문 작성하기 이렇게 또 3단계고요. 그 다음에 논제 설정하기가 논제 생성하기, 논제 선택하기, 논제 배치하기 또 이렇게 3단계예요. 그래서 3, 4, 12에서 글쓰기란 특히 학술적 글쓰기란 12단계로 구성이 되는 매우 과학적인 단계별 글쓰기이자 과학적 글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계획하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과학적인 글쓰기면서도 논리적인 글쓰기다. 결국 내가 연구 성과를 내서 내가 쓴 이 논문이 성과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표현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논리예요.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쓰기인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반적인 생각을 써요. 그 다음에 내 생각,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얘기해줘요. 하지만 내 논문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뭔가 새롭거나 다르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내 논문이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있던 기존의 생각들과 내가 쓴 논문의 생각이 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논문 왜 써요? 연구 성과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는데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이전의 연구 성과, 남들의 생각과 어떤 지점에서는 달라야 돼요. 없던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르면 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반드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내 생각이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냥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우리가 보통 이걸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술적인 글쓰기, 논문은 일반적인 생각 다음에 내 생각을 밝히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남들도 다 내 생각에 따를 수 있도록 근거를 갖다 붙이는 글쓰기다. 그래서 이 근거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료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전문적인 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 자료조사가 어떤 조사냐? 바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신뢰할 만한 자료이죠. 그래서 보통 학술도서나 그 다음에 논문을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고 참고하고 내가 쓰는 글에 인용하는 겁니다.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논문도 한 편의 글쓰기인 이상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듣도록 써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은 정확해야 한다.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문장 구성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어문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문장 구성은 비문을 쓰지 않는 거예요. 문장 구성 알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호응이 되도록 갖추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 성분을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자체가 미숙하다든지 뭐 오류가 있다든지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기본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글은 과학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며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표현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구자냐?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대에는 박사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사 논문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다 논문 쓰는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구자냐?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자죠. 하지만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보다 사고가 멈추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연구자다. 심장이 멈추는 건 생리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질문을 던지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유익한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 가치나 의미를 생산해내는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건 내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언제 멈추느냐? 명확하다 혹은 자명하다 이렇게 느낄 때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다 그렇지 않느냐? 보통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문 못 써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갖가지 일개의 대상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런 거야? 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왜 다들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연구자인 거예요. 그걸 가만두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뭘 알아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구자고 연구자들이 쓰는 글이 논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읽기의 대상 앞에서 불편함과 찝찝함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남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뭔가 찜찜해서 이거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에 천착합니다.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논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관찰이고 그 관찰은 어떤 불편함과 찝찝함을 참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납득할 수 없거나 두고 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연구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논문 쓰려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연구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너무나 당연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럼 논문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첫 번째,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는 것이고요.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공동체의 전문가에게서 인증받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교수님들이죠, 사실은. 석사인 경우에는 뭐 학교마다 계열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 그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논문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뭐 가심사, 본심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차 심사, 2차 심사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논문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위 말해서 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고 통과가 되면 사실은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논문을 왜 쓰느냐? 학위 받기 위해서, 석사학위 받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당신은 스스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영역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스스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동료 연구자로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석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랑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고 나서 그 통과가 됐어요, 결국.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이 제 논문 보고 결국 통과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이분들이 태도가 달라지세요. 그래서 그 논문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냥 높으신 교수님들이고, 저는 그냥 학생인데, 논문 통과를 저한테 안내하는 그 자리에서 5명의 선생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면서 뭐 석선생 이렇게 뭐 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 이제 넌 학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료 연구자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행위가 바로 이제 그 논문 통과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여담인데, 이후에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학부생일 때에는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항상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고,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걸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석사학위 받고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제 뜻과는 상관없이 결국은 비슷한 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을 제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런 의도가 저한테 없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강사를 한다든지 교수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길을 어떻게든 가다 보면 비슷한 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일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을 때는 나라면 이 책을 이렇게 썼을 텐데 라고 쓰는 사람의 기분으로 읽기를, 그 다음에 논문 지도를 받든 뭘 하든 이렇게 내가 이제 수신자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교수라면 이라는 입장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한테 막 도움 주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학생일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 이렇게 헤쳐나갔다라는 것을 감각을 익히든지 메모하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기분으로 늘 배우는 것, 내가 글을 쓴다는 기분으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논문 쓰기가 왜 어려운가? 논문을 즐겨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 논문을 지금도 쓰는 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요즘은 학부 과정에서 저기 졸업 논문 잘 안 쓰죠. 거의 안 써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석사학위 논문 쓰겠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마 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석사학위 논문 한 번 썼고 박사학위 논문 한 번 썼는데 다시 그것을 쓸 그 기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그냥 평생에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6개월에 걸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은 좀 두렵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사실 저기 직장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도 있고 간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확답하기가.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글 쓰는 것들이. 그렇지만 제 경험이나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자면 논문을 쓰겠다 마음먹고 우선 쓰잖아요. 그럼 거의 다 통과됩니다. 어떻게든 다 쓰고 어떻게든 다 통과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다른 교수님들도 자기가 쓴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이 전적으로 만족스럽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뭔가 좀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들 다 있죠. 하지만 논문을 쓰기로 했고 논문을 계속 썼는데 못 냈다든지 통과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미진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논문이 통과가 안 될까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경험이나 통계적으로도 그러하니까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많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기와 관련해서 배우고자 여기 들어오셨지만 사실 제가 모든 계열의 논문 쓰는 방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마저도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쓰거나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어떻게 논문 쓰는 법을 배웠느냐 제 선배들이 저보다 먼저 논문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대로 계속 봤어요.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구성 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정리하고 자신도 그 요소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논문은요 상당히 관습적인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논문 체제를 얘기하자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은 다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고 그러니까 논문은 상당히 관습적인 글이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대로 안 쓰잖아요. 그럼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문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형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쓴 논문을 한 3-4편씩 정독만 하면 대체로 논문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감 다 잡아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먼저 쓴 사람의 논문을 꼼꼼하게 정독한다. 여러 번 읽는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시간과 노력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논문 지도나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해요. 항상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때요? 논문 3학기 마지막 지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가 3학기다. 그러면 12월 말 정도에 논문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계획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계획서가 통과돼야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고 지도교수가 배정이 돼야 논문 쓰기 관련 학점인가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학기 들어가기 전 여름방학 때 이미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 잡고 관련해서 다른 사람 논문 빨리 읽고, 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대부분이 원래 그게 맞고. 그리고 계획서는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을 쓰는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논문, 우리가 이걸 읽고 정리하는 걸 선행연구 검토라고 그래요. 연구사 검토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중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정리하는데 시간 다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잘 읽는 사람이 자기 논문도 잘 쓴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미리미리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클릭해요. 그러면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뜨는데 이런데 들어가면 국내 국외 학술지 논문들을 갖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보통은 국내에서 나온 논문 자료만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박사학위 논문 쓸 때까지도 국내에서 나온 자료만으로도 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어디 들어가야 하냐면 여기 리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상태로 여기 리스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방송대 구성원으로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된 상태에서 리스트에서 논문 검색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방송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대 교수잖아요. 그래서 아주대로 좀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로그인을 한 상태로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RISS라고 해서 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여기서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리스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여기 아주대 직접 접속이라 보이죠? 여러분들도 방송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상태로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뜰 거예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세 검색 들어가서 가령 여기 보면 수여대학 있죠? 수여대학에 방송통신대학교 치고 그 다음에 학과 있잖아요. 학과. 가령 어떤 학과 쳐볼까요? 간호라고 쳐볼까요? 아니면 교육? 이렇게. 그래서 수요대학 방송통신대학교 학과 교육 검색해요. 그러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은 이렇게 다 떠요. 301개가 떠요. 여기서 더보기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쭉 뜨죠?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석사학위 논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석사학위 논문이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검색하는 데가 있죠. 여기서 연도순을 누르고 내림차순으로 한 다음에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 2020년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부터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래로 떠요. 그러면 여기 2020년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0년 석사 논문 이렇게 나오죠. 국내 석사라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이게 유아교사와 관련된 논문이네요. 2020년 8월이니까 석 달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희태 유아교육과 선생님이시잖아요. 이게 방송대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은 이 논문을 보는 거예요. 원문 보기. 그러면 원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쓰고 영문 쓰고 이렇게 대학원 학과 이름 연도 쓰고 이것도 논문 낼 때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이거대로 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지, 이 속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름 들어가는 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논문은 원래 하라는 건 다 해야 되는 글이에요. 되게 경직된 글이에요. 그리고 논문 요약, 이게 소위 말하는 앱스트랙트인데 이게 계열이나 학과, 학교에 따라서 위치나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 만약에 유아교육과 전공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쓴다 그러면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과가 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자기 학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고 그 형식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논문 요약 나오는데 여긴 앱스트랙트 쓴 다음에 주제어 없잖아요. 주제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학과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목차 나오죠. 그래서 이쪽 전공 학생들은 목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령 1장이 서론이고 필요성, 목적, 연구 문제, 용어 정의 이게 서론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 전공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 쓸 때는 대체로 서론엔 얘네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인문학 전공자, 국문학 전공자인데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계열 쪽에서는 서론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 쪽은 이걸 이론적 배경을 2장에서 따로 빼요. 그러면 이쪽 전공자들이 논문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학과에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경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결론, 참고 문헌, 부록, 앱스트랙트. 이거는 영문 초록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순서대로 쓴다. 그러면 나는 아직 쓰기 전이니까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면 표 목차 있고요. 그 다음 내려봐요. 그러면 서론 나오죠.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목적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괄호 열고 최미애 2000 이렇게 돼 있죠. 최미애라는 사람이 2000년에 쓴 논문을 간접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각주가 없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다 내주 썼어요. 무슨 말이냐? 이쪽 전공자들이 석사학위 논문 쓸 때는 외주가 아니라 내주로 쓰는 게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면 이쪽 전공자들은 주석을 달 때도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이게 계열마다 학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전공에서 미리 나온 논문을 항상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참고 문헌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1차, 2차로 나누어 배치하는지, 국내에서 외서로 나누어서 배치하는지, 그럴 때 이름이 앞에 오는지 어떤 계열에서는 이름이 제일 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도를 가로 열고 넣는지 아니면 이 연도를 어디에서는 제일 뒤에 빼기도 하고 이게 학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확인 다 해야 돼요. 여기서는 보니까 이름에 가나다 순을 쓰고 연도를 가로 열고 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국내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국외서를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고 문헌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논문 쓸 때도 참고 문헌은 이렇게 배열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부록이 들어가고 설문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분야 전공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문 초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 공개 동의서. 제가 보니까 방송대에서는 논문 제일 마지막에 이걸 다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부 이제 82쪽인데 이게 학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학과 논문은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이제 써도 통과가 되고 어느 학과 논문은 뭐 8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학과의 논문을 검색해서 읽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러면 방송통신대학교 어느 학과 가볼까요? 뭐 환경 이런 데 가볼까요? 환경?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연도, 내림차순 조회하면 가장 최신부터 다시 배열이 돼요. 이 전부 다 방송대에서, 대학원에서 나온 논문들이에요. 다 올해 나온 석사 논문들. 그래서 뭐 하수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연구했다. 원문을 봐요. 그러면 열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지와 속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논문 요약은 이렇게 한다. 목차는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서론, 2장은 이론적 배경 이렇게 한다. 현황을 밝히고 그 다음에 고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가 따로 없네요. 이거는. 보니까 지금 있네요. 예. 논문 요약이 있고 이것도 주제어는 따로 없이 바로 서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저기 학과의 논문을 참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확인 사항이 있어요. 학위 논문의 심사나 청구 등의 전반적인 공지사항이 보통 학기 초에 떠요. 그러면 그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요 일정, 이 주요 일정이나 관련 사항들, 그 다음에 논문 심사 신청과 관련된 관련 서류들, 목록들. 처음 하다 보니까 다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 업로드나 완제본을 제출하는 기한,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의 작성 양식, 기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보통 대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미리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자면 여기 보면 공지사항 예시인데 이게 저기 정보과학과에서 저기 1학기 때 올려놓은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작성 지침도 있고 논문 양식도 여기 첨부 파일로 다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놓고 학위 논문 인준서와 관련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 지침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파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지사항 예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논문 제출 절차예요. 이거는 저기 이러닝 학과가 9월 1일에 저기 올려놓은 공지사항인데 이러닝 학과 이외에 다른 방송대 석사과정생들도 대체로 이 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3학기 수료자 중에서 졸업 논문 희망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3학기 종료 시점, 그러니까 지금이 2학기니까 지금이 3학기라면 12월 30일까지 뭘 내야 되느냐? 보통은 다른 대학에서는 연구계획서라고 하고요. 방송대에서는 논문 작성 계획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논문 작성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거 뭐 하루 날 잡아서 쓰는 저기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학기 중에 미리 하든지 아니면 그 전학기 방학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항상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이 되면 계획서 심사가 들어가고 통과가 되면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고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면 관련해서 예비심사와 본심사 들어가고 통과가 되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석사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요 틀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작성 양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송될 건데, 이거는 저기 방송통신대학교 논문 작성 공통 양식이에요. 이게 대학원에 다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겠다 그러면 학과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주제는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표지는 이렇게 되죠. 표지, 간지, 속표지, 제출서, 인준서, 국문초록, 목차, 그 다음에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감사의 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글, 마지막에는 학위 논문 공개 동의서. 이게 방송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럼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 본문 목차 있죠. 목차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목차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용지는 4,600판, 요백도 다 규정이 다 있어요. 문단은 글을 쓸 때는 10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은 위아래 2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면 안 돼요. 큰 제목은 16, 중간은 13, 본문은 10포인트. 글자체는 휴먼 명조. 제목은 진하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그러니까 참고문헌 작성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할 때 규격도 있고, 아래로 내리면 논문 제목 크기나, 그 다음에 문체, 그 다음에 줄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학교 앞에 보면 보통 그 인쇄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학교 앞에 여러 인쇄소가 있는데, 그럼 보통 학위 논문들을 그 인쇄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보통 대학 앞에 있는 그 인쇄소들이 그 대학의 학위 논문 기준 포맷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쇄를 맡길 때 이런 부분들은 봐달라고 하면 거의 다 봐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지역 대학들 있죠. 그 지역 대학들 앞에 보면 인쇄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복사하는 데가. 그러면 한번 문의해 볼 수 있어요. 요 규격들 맞춰지는 폼이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